배나TV를 위해서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 광고도 끝까지 꼭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충근의 국제정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네. 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국제적 현실주의가, 공격적 현실주의가 말하자면 국제정치학의 주류라면 그 가장 적합한 샘플로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 조지 W 부시를 얘기하는 거겠죠. 43대. 네. 조지 W 부시가 가장 그 공격적 현실주의에 들어맞는 지도자냐, 이런 질문입니다. 지금 부시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놀랄 건데, 네. 부시 대통령이 현실주의자가 아닙니다. 네. 현실주의자, 지금 공격적 현실주의자는 막 전쟁하고 막 공격하고 이러는 사람으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공격적 현실주의라는 이론은 국가들은 그러니까 국가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힘의 한계가 없다라는 이론이 공격적 현실주의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들은 참 1등이 될 때까지 힘을 가지고 싶어한다 그러고, 그리고 현실주의는 국제정치에는 참 전쟁이 어쩔 수가 없다, 전쟁이 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이 전쟁을 했으니까 현실주의자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전혀 틀리는 겁니다. 부시 대통령을 미국 학자들이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은 윌슨이안 아이디얼리스트. 윌슨 대통령이 이제 1차 대전 끝난 다음에 국제연맹을 만든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국제정치학 중에서 이상주의의 창시자는 마찬가지죠. 네, 리그 오브 네이션. 리그 오브 네이션. 네. 근데 그 윌슨의 이상주의를 윌슨이안 아이디얼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시 대통령을 윌슨이안 아이디얼리스트라고 이제 분류를 하죠. 그 사람이 어떻게 이상주의자냐? 그렇죠. 현실주의 이런 거가 아니라 얼핏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왜곡되게 알아서 그런데, 이상주의자들은 국제정치가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쟁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을 통해서 독재국가를 없애버리고 저 독재국가를 민주주의로 만들면은 세계는 평화롭게 되니까 우리 힘을 가진 나라가 가서 그 일을 해야 돼. 윌슨 대통령도 전쟁한 사람이거든요. 1차 대전에 개입한 사람이 윌슨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상주의적인 사람은 전쟁을 절대로 안 하는 거로 치는데, 그 사람들도 전쟁이라는 수단을 활용을 하죠. 오히려 그 사람들은 세상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군사력도 사용하는 겁니다. 부시가 말한 나라가 독재국가들인데, 부시가 악의 축 세 나라 말했잖아요. 악의 축에 이라크, 이란, 북한이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 부시가 말할 때 미국 국제정치학의 가장 큰 이론은 민주적 평화론이라는 이론이 있었습니다. 데모크라틱 피스 티어리라는 이론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를 얘기하는 이론이냐면은 민주주의 국가들끼리는 전쟁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뭐 그 연장선상에서 재미삼아 맥도널드 이론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맥도널드 햄버거가 진출한 나라들끼리는 전쟁하지 않는다. 세계화 시대에 이제 그런 이론 나왔는데, 바로 그 국제정치학에서 한 번도 예외 없이 맞아떨어지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들은 전쟁하지 않는다. 자기네들끼리는, 민주국가가 전쟁하지 않는다는 아닙니다. 민주국가들 전쟁 자주 하죠. 전쟁 자주 합니다. 근데 누구랑 싸우느냐? 독재국가랑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부시 대통령은 그 민주적 평화론 이론의 감명을 받았죠. 그러니까 지금 세계 독재국가 몇 안 남았는데 이것들을 다 붕괴시켜 놓으면은 전쟁은 없어지겠구나. 다 민주주의국가 되면 지구상에 전쟁은 없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가서 전쟁을 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나이브하달까요? 그야말로 이상주의적이네요. 이상주의적이죠. 현실주의자는 이제 우리가 미어셰모 교수는 이라크 전쟁 반대한 사람입니다. 반대한 이유는요? 미국의 국가 이익이 거기 없다예요. 전쟁을 할 만큼 이익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실주의자들은 이익 계산해가지고 그것이 이익이 되면 하는 사람들이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리고
국가들은 국가 이익 때문에 행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도 많이 난다라고 보는 것이죠. 2차 대전의 경우 또 그 밖에 벌어졌던 여러 전쟁의 경우 미국 입장에서는 이른바 미국의 현실주의적 계산과 이상주의적 도덕적 계산이 그래도 비슷하게 맞아떨어진 경우가 많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윌슨 대통령이 전쟁 들어갈 때 그 말한 구호가 아주 유명한 구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민주주의가 평화롭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네. 그게 전쟁 목적입니다. 민주주의가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하러 간다. 그것도 뭔가 미국의 국가 이익에 직접적으로 뭐 아니, 해당되는 물론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렇죠. 국가 이익에 해당되기보다도 그 윌슨 대통령은 이상주의자로서 네. 이 세계 미국이 개입해서 그땐 히틀러가 아니죠. 1차 그 비렐름의 독일인데 이런 그 제국주의 군국주의 국가들이 득세하는 것을 미국이 막아야 될 의무가 있다. 데모크라시가 세이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은 전쟁하러 간다. 그게 이제 윌슨 대통령이 2차 대전 들어가면서 정당화시킨 네. 거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뭐 미국 나름대로 이익이 있겠죠. 안보 이익이라든가 경제 이익이 있었는데 하여간 전쟁을 한 공개적인 이유는 세상을 민주국가가 안전하게 사는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리고 그 사람이 1차 대전 끝난 다음에 국제정치학이라는 학문에 한 조류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상주의입니다. 부시 대통령이 한 거는 윌슨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네. 이 세상에 민주주의 국가들이 안심하고 살기 위해서 독재 국가들을 전부 부셔야 된다. 참 황당한 논리인데 그게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현실주의자들은 막 전쟁을 하고 이상주의자들은 평화적으로 네. 그렇진 않아요. 다만 이상주의자들은 전쟁이라는 수단이 아닌 수단 가지고서 세계 평화가 가능하다라고 보기는 하죠. 근데 미국 역사를 돌이켜보면 상대적으로 이상주의자들이 많았던 민주당 정권 하에서 커다란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고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아이러니인데 상대적으로 현실주의자가 많은 공화당 정권이 다 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바로 현실주의자들은 이익이 안 되는 곳에 가서 전쟁하지 않습니다. 네. 그 한스 모겐소라는 그 현실주의의 첫 번째 이론가인데 그 사람이 월남 전쟁에 대해서 무지하게 반대한 거예요. 거기 왜 미국이 가서 싸워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반대했습니다. 아주 그 유명한 학자가 반대를 해가지고 네. 미국이 전쟁하면서 이제 뭐 학자들이 다 반대하니까 현실주의 이론가들이. 근데 이상주의라고 그러면 그 싸운 것도 이상주의적이에요. 공산주의가 득세하지 못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네. 미국 와서 싸우는 건데. 예. 그래서 그 미국의 전쟁을 보면은 그것도 우리가 이제 요새는 공화당이 전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의 큰 전쟁은 전부 민주당이 합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한국전쟁, 월남전쟁 전부 민주당이 개입을 하죠. 네. 그리고 그 전쟁을 마무리 짓는 것은 대부분 공화당입니다. 네. 1차 월남전쟁도 닉슨 대통령이 마무리 짓죠. 공화당이고. 그리고 한국전쟁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공화당인데 트루먼이 시작해서 아이젠하워가 그렇죠. 네, 마무리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 되면 한국전쟁을 끝마치겠다, 빨리 네, 끝마치겠다가 공약이었죠. 공약으로. 그래서 공화당이 전쟁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상주의적 성향을 가진 대통령이 전쟁하러 가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죠. 근데 일반의 그 세간의 인식과는 이게 거꾸로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미국 그 외교 정책을 분석한 학자가 있는데 민주당 이게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군사력을 가지고서 해외 문제에 개입한 빈도가 민주당이 높냐 공화당이 높냐를 따졌는데 똑같은 거로 나옵니다. 냉전 끝나고 30년을 분석한 책이 있는데 네. 1945년부터 75년까지 뭐 한국전쟁이나 월남전쟁은 큰 전쟁이지만은 그냥 그런 전쟁이 아니라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했던 사례 딱 반반씩 나와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민주당이 평화의 정당이고 공화당이 전쟁의 정당이라는 건 아닙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인데 전쟁 계속했거든요. 부시가 해놓은 전쟁 하나도 뭐 그냥 다 계속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 더 할 뻔했죠. 리비아까지 가서 전쟁할 네. 뻔했습니다. 리비아에서 했으면은 아마 미국 대통령 사상 한꺼번에 세 나라에서 전쟁한 첫 번째 대통령 될 뻔했죠. 지금은 어디죠? 지금은 이제
이라크 전쟁은 일단은 끝냈습니다. 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지금도 완전히 끝내진 않았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원래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계획에 의하면 끝났어야 되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그 계획을 뒤로 미뤘죠.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보면은 아프가니스탄도 미국의 사활적 이익과는 관계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테러리즘 때문에 테러리즘 때문에 거기를 가서 막아야 된다는 이유는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 요새 그 최근의 분위기는 미국이 고립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고립주의로 가고 있고 테러리즘에 대해서도 우리가 결국은 테러리즘한테도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 국가이익 분석하면서 미국이 일본하고 독일에 가 있는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한다는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네, 이런 반구도 나오지 않았다. 그럼 독일에 있는 미군 철수, 일본에 있는 미군 철수는 감히 꺼내지 않았죠. 왜냐하면은 독일이 공산국가가 되고 일본이 공산국가가 되면은 뭐 이건 미국이 소련한테 못 이기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중국이 이제 대두가 됐지만은 미국 사회 일각에서는 중국은 미국의 그 도전자가 될 수 없다라는 그 이제 생각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미국 혼자 초강대국이 됐는데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세계 다른 문제 신경 안 써도 안전한 나라가 됐는데 왜 가서 신경 쓰느냐 하면서 나오는 얘기가 사우디아라비아 얘기도 나오고 독일, 일본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끼리 알아서 하게 놔둬라. 그렇죠.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 뭐 요새 그런 논문들이 시장표 나와요. 엊그제도 더그 밴도우라는 그 미국의 그 보수 연구소입니다. 케이토 인스티튜트라는 거기 박사가 논문을 썼는데 한국을 프리라이더라고 아예 썼습니다. 프리라이더. 무임승차하는 나라고 그리고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는 미국의 도움이 불필요하다가 부재예요.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100년 동안, 뭐 50년 동안 그랬다가 아닙니다. 냉전 시대 때는 한국이 중요했다고 나오죠. 왜? 한국을 막으면 소련을 막는 거니까. 근데 지금 미국이 막아야 될 대적이 없습니다. 대적. 그리고 북한은 미국의 대적은 아니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지금 한국 언론이나 지식인 사회는 이것을 자꾸 트럼프 개인의 문제, 트럼프 개인이 좀 말하자면은 정신 나간 사람이다, 이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트럼프가 막말을 하는데도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죠. 이건 현상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대한민국에서 이제 노무현 현상,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이라는 개인이 없었다 하더라도 노무현을 지지했던 그 흐름이 그럼 그냥 사라졌을 것이냐?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이 세력들은 트럼프로 상징화됐기 때문에 트럼프를 믿는 것이지, 그렇죠. 트럼프가 아니라도 누구를 그 비슷한 성향의 사람을 언제든지 지지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가능하죠. 언젠가는 아주 근일 내에 차착이나 혹은 그 다음 선거, 그러니까 앞으로 이어질 3번 선거 가운데 한 번은 집권 세력이 될 것이다라는 게 가능성이 있죠. 네, 있죠. 제 예측입니다. 그럼 그게 미국 국민들이 생각이 변한 것이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입장이 지금 변한 거예요. 우리가 그 막말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미어셰유머 교수, 지금 내가 제일 그 이론적으로 이제 영향을 받은 교수인데 그 사람이 그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유럽이 혼란해지면 큰일 납니다. 네. 라고들 얘기하는데 그건 멋있게 하는 말이에요. 미에셰미 교수가 직접 그랬습니다. 그게 큰일, 유럽이 혼란에 빠지면 미국한테 뭐가 나쁘냐라고, 뭐가 나쁘냐. 오히려 미국의 국익은 더 극대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네요. 미국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더 올라가고, 그리고 그 나라들이 막 지지고 먹고 그러면은 미국의 물건 사다 쓸 테니까 경제도 좋아지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치적으로 맞는 얘기하고, 정치적으로 맞는 얘기는 쌍소리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국회의원 돼갖고 쌍소리 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거 막말이죠. 그런데 국민들은 그렇게 트럼프처럼 얘기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왜 좋아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 말은 오센틱하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냥 글자 그대로 수용하면 된다. 네.
그러니까 유페미즘 돌려 말하기가 돌려 없다는 말하지 거죠. 않고 레토릭, 수사법 그 사람은 없고. 솔직하다라고 솔직한 거로 보이는 거죠. 그게 오히려 꼭 놀랍게도 그런 것들이 지금 현상으로 하는 무브먼트라고 보여집니다. 그 사람이 어쨌든 간에 대통령 후보가 되든 안 되든 지금 이제 1등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네. 바로 뭐 내일 미국 시간으로 4월 19일인데 지금 거기서도 압도적으로 50% 이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하면은 미국식 고립주의도 트럼프 현상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는 겁니다. 그거 지금 네. 제가 작년에 그 미국에서 나온 외교 정책도 쭉 이렇게 여러 번 그 구입해서 이거 봤는데 거기에 그 지금 급히 나타나는 현상이 너무 고립주의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갑자기. 수면 위로, 네. 갑자기 수면 위로 나타나는 거가 그게 2015년의 현상이라고 얘기 붙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2014년 여름을 기점으로 석유 문제가 완전히 이제 해결이 됐죠. 해결됐습니다. 네. 쉐일 가스, 쉐일 석유. 그래서 2015년 1월 20일 날인가 네. 그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할 때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의 목을 죄고 있던 석유 문제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라는 말이 연설에 들어가요. 그게 이제 미국이 석유 문제에서 해결됐기 때문에 중동 문제에서 해결된 겁니다. 이번 어틀랜틱 머신지라는 잡지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 외교정책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 특집으로 오바마 닥트린이라고 해서 제목이 해가지고 나왔는데 거기에 오바마가 얼마나 솔직하게 얘기하냐면은 왜 ISIS 문제 같은 거 잘 해결하지 않느냐, 왜 중동 문제 그러냐 잘 해결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솔직히 중동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지금은 미국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말든 뭐 크게 상관 안 해도 괜찮은. 심지어는 일본이나 독일을 안 막아도 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안 막아도 되는 세월이 됐다라고 미국 사람들이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도전의 중국이 예를 들어서 과거 소련처럼 아주 격렬하게 미국하고 도전하는 것까지 안 갈 것 같다는 것이 지금 미국 사람들의 분위기 같아요. 중국이 사실 뭐 경제 성장률도 막 내려가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고민이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거꾸로 미국은 경기도 좋아지고 제조업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달러 패권이라는 건 무지막지한 것이죠. 네. 이걸 보고서 결국 미국이 그 21세기에도 강대국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가 없는데 왜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 나가서 저러고 있어? 왜 세계의 경찰 노릇을 우리가 하지? 그 얘기 아닙니까? 그거 제가 지금 책 갖고 오라면 그 말씀 책을 한 서너 권 이상 갖고 올 수 있을 정도로 뭐 흔히들 주장되는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처음 주장한 게 아니에요. 미어쉐이모 교수도 심지어는 그 얘기를 했고 그리고 조엘 커츠맨이라고 미국 경영학에는 아주 그 괜찮은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피터 제이안이라는 그 젊은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미국이 이제 혼자 남은 슈퍼파워인데 왜 우리가 아직도 DMZ를 가드해주고 있고 그리고 찰리 포인트를 지켜주고 있느냐. 찰리 포인트는 그 독일에 있는 이 검문소 이름이에요. 체크 포인트 찰리. 거기 이제 미군이 서가지고 검문하는 데인데 왜 지금도 미국이 찰리 포인트를 검문하고 DMZ를 사실 미국이 DMZ 가드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DMZ에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주한미군 얘기를 하는 주한미군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벌써 2014년, 15년 책들에 나와요. 그래서 트럼프 얘기가 그냥 어느 날 맑은 하늘에 벼락치듯 나온 얘기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지 돌출은 아니다. 그렇죠. 미국 사회의 일각에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물론 제가 인 리트리트라는 미국이 후퇴한다라는 제목의 책인데 그 책은 제목과 달리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쓴 책이 있습니다. 그 후퇴하면 큰일 난다. 미국은 그래도 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뭡니까? 미국이 거기가 국가 이익이 완전히 군사력이 배치된 것은 국가 이익이 최고인 데인데 근데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러면은 거기 있을 때 그럼 현장에서 돈을 해결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 내라 그러면 우리가 지켜줄게라는 그런 황당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 현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엊그제 우리나라
국가 유공자들 분한테 이제 뭐 북한 핵 문제, 뭐 미국 외교 정책 이런 거 강의하다가 그냥 내가 농담 비슷하게 트럼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막 욕하더라고요. 네. 그 아주 그 나쁜 놈이라고. 네. 그래서 내가 그건 나쁘다 좋다라고 분석하면은 이 국제정치 분석이 아니고 왜 그 말을 했을까? 그리고 그런 말이 정말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네. 되느냐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를 넘어서서 어. 왜 그런 말을 했는데도 인기가 네, 예, 줄어들지 않는가.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가끔 가다가 왜 지지하느냐라고 이제 그 미국 방송들에 나오잖아요. 네. 미국에서도 이제 그 트럼프에 대해서는 뭐 아주 그 격렬하게 싫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공화당 주류파는 아주 싫어하고. 네. 근데 이제 그 보면은 백인 아줌마들, 뭐 심지어 흑인들도 좋아하고, 멕시칸들도 그 멕시코 이민 반대하는데. 네. 근데 오히려 지지 그 많이 하고요. 네바다주에서는 멕시칸의 40%가 지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은 그 얘기하는 거가 일단 저 사람이 우리를 먹여 살릴 것 같게 해주고, 그리고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사람이죠. 보호무역. 백인 노동자들이 좋아합니다. 자기네 자동차를 일본 자동차 때문에 못 팔아먹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중국이 자기 일자리 다 뺏어갔다고 생각하는 조금 좀 기술 낮은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네. 사실 보호무역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쌀도 쌀도 그렇고. 쌀 수입도 뭐 난리가 나고 그런 것이죠. 미국도 그런 현상이 있다는 그런 얘기죠. 물론 네. 자유무역을 하면 궁극적으로 모두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유무역을 했을 경우에 나라가 돈을 더 많이 법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한테 골고루 많이 버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쌀 수입하게 되면은 우리 국민 대부분은 농민이 아니니까 싼 쌀을 먹을 수 있는데 소수의 농민들을 네. 어떻게 하느냐 해서 그 소수의 농민들한테 다수의 일반 국민이 양보하는 거란 말이죠. 과거에 한미 FTA 협상 때 한국인들에게 쌀은 역사적 정서적으로 매우 특수한 물건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더니 미국 대표가 그런 논리대로라면 자동차가 미국 역사와 문화에서 매우 특수한 물건이라는 얘기도 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받아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프리 프리덴인가 이 경제학자가 쓴 거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결국은 자유무역이라는 거는 국제 분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모든 나라들이 모든 물건을 다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제일 멋있는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뭐 농업도 하고 다 하는 나라. 네, 이쑤시개부터 다 만드는 나라가 그게 제일 최고의 나라인데. 트레일러까지. 네. 오늘날은 자기가 잘 만드는 것을 만들어서 팔고 또 다른 나라가 잘 만드는 것을 사오는 그런 무역의 시대가 됐는데, 이제 국제 분업의 시대가 됐죠. 근데 국제 분업은 아픈 겁니다. 국제 분업이 되면은 전통 사회가 보통 파괴돼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쌀을 생산을 잘하는 나라는 다른 나라한테 쌀을 파니까 그 쌀 생산 못하지만 그래도 쌀을 먹고 사는 나라들은 그 농민들 망하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어느 나라는 뭐 쟁기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 네. 호미를 만들어서 다른 나라한테 팔았는데 호미 잘못 만드는 나라는 그 대장간 다 문 닫아야 됩니다. 네. 그 대장간, 그러니까 이쪽 나라는 대장간이 문 닫고 저쪽 나라는 농민들이 문 닫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 사회가 파괴됩니다. 자유무역이 되면. 그런데 그 교수가 뭐라고 결론 내렸냐면, 그렇지만 그 흩어져서 살게 된 농민과 대장장이의 아들들, 적어도 손자들은 그들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되었다. 그게 참 자유무역의 논리인데, 네. 그럼 전체가 커지는데 거기서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항상 나오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그 미국 국민들이, 제가 그 미국에서 외교정책 과목을 들을 때, 미국 아메리칸 포레인 폴리시 과목을 들을 때 일본차 수입을 막아야 되느냐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었어요. 나는 외국어생으로. 이 교수님이 얘기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나는 그 보형무역이 생각나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선생님이 미제 연필을 안 쓰고 우리 거를 쓰면은 어느 날 우리는 미국보다 더 좋은 연필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국민들은 참고 그렇게 했다. 네. 그렇게 얘기했더니만은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미국에는 차를 만드는 미국 국민도 있지만 차를 사서 쓰는
미국 국민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을 자기가 돈 벌어서 자동차를 사서 쓰는 미국 국민이 훨씬 더 많은데 그 사람들은 무시하고 소수의 자동차 만드는 사람 얘기만 하느냐 하는 그 얘기인데 지금 트럼프가 하는 얘기가 사실 말이 틀리다는 거는 자동차 만드는 사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일제자동차한테 밀려가지고 쫓겨난. 근데 그 사람들이 지지도는 열정적이다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 다 본연선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시대착오적이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시대착오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렇죠. 그만큼 지지세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말씀을 계속 하면 할수록 대한민국 사람들의 평균적인 인식, 국제감각과 국제인식의 폭이 좀 좁구나. 저를 포함해서. 그런 생각을 우리나라가 하게 됩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조금 국제 감각을 키우지 않고 사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중국 밑에서 안주했죠. 그리고 뭐 이거 이렇게 말하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미국 밑에서 또 네. 국가 안보를 상당 부분 안주했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헤쳐나간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 문제의식을 앞으로도 차근차근 이충근 박사님과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